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앞서 올린 모둠을 만들 때 피해야 할 4가지 유형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모둠을 구성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방법일 거예요. 다만 교직이 처음이신 분들께 모둠 구성법을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4가지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모둠 구성에서 제가 꼭 지키는 원칙 한 가지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바로 모둠 구성 전 절차에 대해 모두 동의하기입니다. 모둠을 구성하기 이전에 아이들한테 이러한 말을 계속해요. 모둠을 짜는 방법은 선생님이 정해왔어. 그런데 이 방법이 혹시 잘못됐거나 어떠한 문제나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지금 얘기해 줄래? 더 좋은 방법으로 변화시켜보자. 우리는 과정과 원칙에 대해 합의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를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둠 구성 전에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이유는요, 바로 절차적 정의를 위해서예요. 한 학자의 개념을 빌리자면 롤스라는 학자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위치나 입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의 공정성도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내 상황이나 위치에 대해 전혀 모를 수 없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이 완전히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지의 베일을 최대한 쓴 채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다 공평하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성에서도 교사와 학생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 원칙이 운이든 자발성이든 능력이든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모둠 구성법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저희에게 익숙한 방법이죠. 모든 걸 운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앞서 말한 영상에서 언급했듯 성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예상되니까 이 부분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뽑기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클래스 1, 2, 3을 활용하여서 자리 배치 랜덤 기능을 활용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제비뽑기 방법. 세 번째는 그림 퍼즐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그림 퍼즐 맞추기 방법은요, 선생님들께서 모둠 수만큼 그림을 준비하시고 그 그림을 모둠 구성원 수만큼 자르십니다. 그 자른 거를 학급 곳곳에 숨겨놓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뽑게끔 하시면요, 같은 그림을 나온 학생들이 이제 같은 모둠이 되는 겁니다. 랜덤 뽑기랑 비슷한데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러한 랜덤 뽑기의 장점은요, 첫 번째, 간편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아이들이 동의하기가 쉬워요. 내가 무엇이 뽑힐지, 내가 누구랑 모둠이 될지 아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도 쉽고 선생님들께서 결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면 결과 인정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랜덤 뽑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인식되기도 해요. 하지만 단점이 있죠. 모든 구성이 극과 극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모둠은 굉장히 잘하는 모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모둠은 못하는 친구들끼리만 막 모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게 이 방법의 단점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교과에는 여러 가지 활동 주제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쪽지를 하나 나눠주셔서 관심이 가는 그런 주제의 순위별로 번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어라 하면은 그럼 선생님들께서 지망을 고려하시어 모둠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동질 집단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공동의 목표가 생겨서 활동의 효과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모둠을 구성할 때 교과에 대한 어떤 관심 설문조사를 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모둠을 구성하기 위해 교사가 쏟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친한 친구들이랑 모둠을 같이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응답할 확률도 높다는 것이 이 방법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검사를 조작하거나 뭔가 검사 내용에 일관성이 너무 없으면 개인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검사지를 활용하는 목적이 모둠 구성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성격 유형 검사를 만드셔도 되고 혹은 가지고 오셔도 돼요. 디스크라고 DISC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가 4가지 유형으로 학생들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점은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개입이 다소 가능한 점도 장점이에요. 선생님이 파악하신 이 아이의 기질이나 어떠한 성격 등을 고려하셔서 편성하는 데 조절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각 모둠에 주도형이 1명 이상씩 배치되기 때문에 활동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설문지를 찾고 아이들의 어떠한 성격 유형 검사를 비교하면서 모둠을 편성하고 배치하는데 교사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격 유형 검사의 특징상 이게 4가지 유형밖에 안 나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어떤 성격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랜덤 뽑기의 단점은 줄이면서 모둠 활동의 효과성은 고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간의 실력 격차가 큰 교과, 예를 들어 체육이나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둠 리더를 성적이나 교사 지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떠한 자발성을 근거로 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자원이 안 나올 경우에는 생기부에 새 특을 작성해 주겠다. 아니면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는 어떤 시간을 확보해 주겠다와 같은 유인책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장점은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뽑기를 준비하는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고 학생의 자원을 받는 것도 수업 한 차시 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과정에 대한 좀 설득도 쉬운 편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서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랜덤 뽑기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인정과 동의도 쉽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한 모둠에 1명의 리더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활동 결과물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무도 리더를 자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리더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부작용이 있어요. 리더가 이미 정해진 상태이고 그 리더가 자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성원들이 제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좀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모둠을 구성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소개하지 못한 모둠 구성법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고 계시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또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